그녀는 이름보다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가졌다. 집은 남자의 명의였고 잔금은 시댁의 보증으로 이뤄졌지만 보이지 않는 계산서에선 그녀가 가장 많은 것을 지급했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그는 교생이었다. 하루하루를 웃음으로 넘기는 듯 했지만 폭도에서 혼자 앉아있던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다. 대화가 없었고 시선도 짧았다. 몇 년 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과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녀의 이력은 떡볶이집 딸이라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했고 무시당하는 걸 두려워했다. 그녀는 그 점을 정확히 공략했다. 상냥하게 웃고 조용히 끄덕이며 결핍을 흉내냈다. 사실 그녀는 태생적으로 싸늘했고 감정이 희미했다. 그녀는 사이코패스였다. 가족이라는 말에 따뜻한 이미지를 연상하지 않았고 사랑이라는 말에 기대를 갖지도 않았다. 다만 남자의 성향을 읽었고 거기에 맞춰 움직였을 뿐이다. 남자의 동생은 말이 많았고 그녀는 듣는 척을 했다. 말의 절반은 허영이었고 나머지는 불안을 감추는 리듬이었다. 남자의 부모는 여동생에게만 상을 차려줬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고 고개를 숙였다. 식탁의 다리가 되듯이 남자의 아버지는 오래된 상가 건물들을 여러 소유하고 있었다. 도시 재생을 기다리는 낡은 구조물, 시간과 먼지로 채워진 자산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중학교 시절 같은 반이었던 남자의 여동생에게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집에는 아들이 하나였다. 딸은 4명. 결국 사위가 넷이라는 뜻이었고 그중 아들 하나만이 성을 이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점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을 낳았다. 그것이 유일한 입장권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아들이라는 말은 혈통이고 혈통은 계승의 구조를 요구한다. 남자는 어린 여자를 좋아했다. 그녀가 선택받은 이유는 간단했다. 어린 나이 적당한 침묵,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미래. 그 남자는 교사였다. 그러나 말이 느리고 눈치를 못 챘으며 사회성이 없었다. 진급도 더뎠고 회식 자리에선 늘 조용했다. 오직 어린 여자 앞에서만 작은 미소를 지을 줄 알았다. 첫 번째 전세는 보증금 3,000에 월세 30이었다. 남자는 출근했고 그녀는 집에 앉아 부동산 시세를 후었다. 이자율보다 분양가 상승률이 빠른 지역을 쫓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방을 마련했다. 세입자는 생겼고 계약서는 그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남자는 선생이 되었고 그녀는 자산을 불렸다. 밤마다 전등 아래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다. 손톱은 갈라졌고 시선은 건너편 아파트의 불빛을 후었다. 그녀는 뭘 기다린 것일까? 아니, 기다린 게 아니었다. 그저 확인하는 일이었다. 아파트의 수는 늘어났고 그녀의 말은 줄어들었다. 집에선 여전히 그녀는 없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방들에 그녀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그 방들은 증언하지 않는다. 그녀가 얼마나 날카로운 욕망을 감췄는지, 누구를 밀어냈고 누구를 가만히 응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만 그 방들엔 커튼이 닫혀 있었고 방음제가 붙어 있었고 거울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또 하나의 아들을 낳았다. 남편은 늙었지만 아직 성욕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렛대 삼아 시댁의 자본을 끌어올렸다. 아들 하나로는 부족해요. 건물은 3채나 있잖아요. 갭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친정 식구들의 명의가 추가로 필요했고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몇 달치 월세와 분양권 일부가 조용히 흘러 들어갔다. 서류는 조심스럽게 돌았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건 투자야. 내 이름으로는 한계가 있어. 등기 서류엔 이름만 올라가면 돼. 너도 한 채 생긴 거야. 그녀는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 아빠는 그냥 급여만 가져오는 ATM이야. 학교라는 데는 말이야, 교장이고 교감이고 다 형편없어. 내가 지난번에 가서 말했어. 지금 이딴 급여로 살라고요? 그러면 다 때려치워. 그리고 있잖아, 경비 아저씨가 말리더라? 내가 그랬지. 당신은 평생 이 학교에서 뱃속이나 굽고 살아. 평생 경비나 하라고. 거지 같은 것들. 가난은 죄야. 서비스직들 보면 딱 불쌍하지 않아? 아이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쳐다봤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넌 다르게 살게 해줄게. 가난한 애들이랑 놀지 마. 그 애들한텐 냄새가 있어. 가난의 냄새. 아이들은 그녀를 따랐다. 가난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그녀의 말투와 손짓을 따라 배워갔다. 그리고 방 안, 서류 사이 차곡차곡 모이는 등기와 계약서 속에
그녀는 점점 더 존재감을 드러냈다. 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퍼졌고 욕설은 시어머니를 향한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정확히 듣지는 못했다. 그녀는 늘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다음 계약을 준비했다. 시아버지가 병들자 그녀는 간호를 자처했다. 병원 출입증과 약봉지를 꼼꼼히 챙기며 그녀는 헌신의 얼굴을 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이득이 깃들고 눈동자엔 잔고의 숫자가 맴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왔다. 재산 분할. 서류가 펼쳐졌고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기대보다 적은 수치가 눈앞에 놓였다. 말없이 계산기를 꺼냈지만 덧셈은 끝났고 분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누군가 말했다. 자식을 숫자로 여긴 사람이 숫자에 실망하다니.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봉투를 닫고 다시 또 다른 이름을 찾아 새 계약을 준비할 뿐이었다. 정책이 바뀌고 도시의 공기는 달라졌다. 전세금은 이제 보장된 권능이 아닌 담보 없는 폭력처럼 변모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한 돈이 늘어났고 사람들은 상처만 남기고 떠났다. 여자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동네마다 집값을 비교했다. 종이에 써두고 있던 아파트 이름들을 다시 훑어보며 어느 곳이 더 이익이 될지 따져보는 그 눈은 숫자 넘어 사람을 보지 않았다. 이제는 발품 안 팔면 아무것도 못 얻어. 그런 세상 따위, 천사가 주던 세상은 기억도 안 나. 여자는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며 주소를 하나씩 대조했다. 거리는 변했고 건물은 바뀌었고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녀는 주둥아리를 찢겠다는 말로 타인을 협박했고 욕을 들으면 더 심한 욕으로 덮어씌웠다. 사이코패스는 종종 일상적인 역할을 하며 가지지 못한 것을 가장 바라는 것처럼 행동한다. 가족이 기억을 공유해도 그녀의 삶은 시장과 수익 안에서만 존속했다. 건조한 말투로 하루를 채우고 그녀의 상처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유일한 보호막은 소유였기에 그 어떤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여자는 아들의 죽음을 파일 정리하는 것처럼 넘겼다. 그 아이는 약했어. 나를 닮지 못했지. 가장 느껴지는 것은 공백이다. 조정할 수 없는 공백. 거기서 심장은 심판처럼 무거워졌고 내면은 더 느릿하게 부패해갔다. 여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닥쳐오는 고립과 파산을 더 두려워했다. 그녀에게 죽음은 사건이 아닌 거래였다.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투자로 이득을 얻는 일에만 반응했다. 그리고 지금 여자는 다시 손에 계산기를 쥐고 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류철 사이에 빈칸이 늘어갔다. 계산이 맞지 않았고 매물은 팔리지 않았다. 어느 날은 교통사고가 있었다. 외제차는 튼튼했고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 사고는 작은 금이 되었다. 잔잔히 퍼지는 균열, 통제할 수 없는 공백,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 그 정적을 견디지 못했다. 고립은 자신이 쓰던 무기였고 이제는 되돌아오는 형벌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다. 아이의 죽음에도 조문 하나 없었고 연락은 끊겼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지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 늘 투자했고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다시 손에 계산기를 쥐고 있다. 숫자는 변하지 않는다. 감정은 남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를 이해하는 이는 없다. 그녀는 모른다. 죽음이 조용히 오는 법을.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은 한참을 침묵했다. 책상 옆에 놓인 아이의 유품을 한 손으로 감싸쥐며 그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계산기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매일 들려왔고 아들의 목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그날 이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아니 단단한 척했다. 그는 교사였다. 말이 서툴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도 항상 거리를 두었다. 그녀는 그런 자신에게 다가왔다. 젊었고 웃었고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허락받은 소유처럼 받아들였다. 그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는 기뻤다.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이걸로 하나 얻었네. 분당에 사는 남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늘 그랬다. 세월이 흘러 그는 이제 학교에서도 잊힌 교사였다. 승진은 없었고 존중도 없었다. 그저 말이 없는 남자, 조용한 남자, 뒷정리나 잘하는 남편. 그리고 어느새 그는 부엌을 닫고 택배를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숫자를 늘렸고 그는 점점 작아졌다. 어느 날 밤 그는 아내의 옆모습을 보았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웃고 있었고
잔뜩 마른 손으로는 여전히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녀는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녀와 함께 늙어갈 것이다. 아들 없는 집에서, 소음 없는 집에서. 그녀의 입은 여전히 욕설을 뱉고 그의 마음은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법을 배웠다. 언젠가 그녀가 늙고 병들어 침대에 누울 것이다. 그는 옆에서 수건을 적실 것이다. 그녀는 말할 것이다. 넌 그때도 아무 말 안 했지. 그래서 내가 너를 데리고 산 거야.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대답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으므로. 그저 죽음도 사랑도 사라진 그 집에서 그녀와 함께 사라져 갈 것이다.